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 바로 한국의 방산 제품과 첨단 부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순수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이 미국의 동맹, 특히 한국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고리를 건드린 건 사실상 자기 발목을 잡는 행동이죠. 게다가 이번 관세 부과는 시기적으로도 미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방산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스스로 시장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미 한화, LI 진엑스원,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은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힘들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나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국 방산 경쟁력을 키우려 해도 한국처럼 단기간에 글로벌 신뢰를 얻은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방산 수출 규모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섰고 기술 신뢰도는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투명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1980년대의 미국 제조업 중심 사고에 갇혀 있어요. 문제는 방산 산업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 공급하는 반도체 기반 유도 무기 부품, AESA 레이더 모듈, 탄도 제어 시스템 등은 미국이 자체 생산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품질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술 공백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체 조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술은 아직 서방의 군사규격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은 안보상 이유로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술력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생산 단가가 너무 높고 정치적으로도 일본 국내 여론이 미국에 맞춰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만큼 가격 품질 정치적 신뢰 3박자를 갖춘 국가는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관세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전혀 유리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셈이군요. 더구나 미국 내부에서도 군수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끊기면 생산 라인이 멈추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방위력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동맹국을 압박하는 방식은 스스로의 안보를 갉아먹는 자충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 방위산업계는 이미 미국 리스크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주요 방산 기업들은 공동으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실행해왔죠.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따냈고 LI 진엑스원은 폴란드, 루마니아와 미사일 방어체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포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무기 판매 후 사후 관리 모델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고객 국가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는 전략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UAE의 경우 현지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일부를 조립하고 유지 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일본이 결코 제공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중국은 신뢰 부족, 일본은 폐쇄적인 산업 구조 때문에 이런 제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 수출은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해군 함정과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KF-21 보람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미국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한국이 쥐고 있다는 방증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덕분입니다. 미국처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무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고 중국처럼 패권 확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고객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택한 겁니다. 그 신뢰의 힘은 이번 사태에서 더 크게 드러날 겁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럽과 중동에서 계약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의 실행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미국 차단 시 대응 로드맵이 이미 완성돼 있었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의존 대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ASA 레이더 기술, 고기동 자주포 차체 설계, 유도무기용 반도체 부품 등은 미국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일본의 방산 기업들이 여전히 구형 생산 설비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디지털 제조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조치는 한국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보면 시장 재편의 기회입니다. 미국이라는 단일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더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일본은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동남아 국가들마저 한국 무기로 눈을 돌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에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국제 안보 판도를 설계하는 플레이어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강행하자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직접적인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여러 방위산업체에 납품해오던 자주포 포신과 고폭탄 조립 부품 공급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이어서 현대로템은 미국 텍사스의 장갑차 생산 라인에 필요한 차체 모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I진엑스원도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일부 전자 장비 부품 공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의 파급력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하이오,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방산 조립 공장들이 부품 재고 소진 시점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오하이오의 미사일 조립 라인은 한국산 고정밀 전자 모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계획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지연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작전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할 때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공격받을 빌미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거부는 국제상거래 규정상 합법적인 절차고 공급 조건을 재조정하는 것도 주권 국가 기업의 권리입니다. 미국이 WTO나 양자 협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한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상 재검토라는 명분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과의 거래를 끊는 게 아니라 같은 물량을 다른 국가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가 미국에 보내던 포탄 일부는 즉시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로템은 차체 모듈을 호주와 사우디로 돌렸습니다.
이런 빠른 전환 능력은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결정이 미국 내부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품 공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주의 주지사들과 연방 의원들이 워싱턴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과의 무역 전쟁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선거에서 중요한 러스트 벨트 지역이 타격을 받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한국에 양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앞에서 강경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고 한국이 굴복했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미국 쪽에 더 크게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단순한 일자리 손실뿐 아니라 해외 수출 계약에도 차질이 생겨 미 방산 기업들의 신뢰도까지 하락합니다. 결국 한국의 이번 직격탄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세 축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단일 전술만 들고 나온 반면 한국은 공급망 차단, 시장 재배치, 국제 여론전이라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품과 핵심 모듈 공급이 끊기자 텍사스, 오하이오,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주요 방산 거점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멈춘 게 아니라 최소 몇 달 이상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하이오주의 탄도미사일 조립 라인은 한국산 고정밀 전자모듈과 추진제 제어 시스템 없이는 단 한 발도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품은 미국이 자체 생산하려면 최소 3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품질 저하와 비용 폭등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미국 언론이 전하는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이건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의 한방산 공장 주변 소도시는 전체 고용 인구의 40%가 이 공장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부품이 끊기자 조립 라인이 멈추고 하청업체들도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상점, 식당, 학교까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관세 한 방이 지역 전체를 마비시킨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넓게 보면 미국 방산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에 젖어 공급망을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이 공급을 멈추자 미국 방산 생산 능력의 절반 가까이가 마비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손실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부품을 대신 조달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중국은 기술 규격과 신뢰성 문제로 배제되고 일본은 고비용 저유연성 문제 때문에 대규모 공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기술 통합 속도나 계약 유연성 면에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공급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대응 논리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건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일시적 고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5천 개, 1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직간접 고용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논리가 유권자들에게 통할까요? 그게 문제죠. 특히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들은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분노가 고스란히 트럼프 행정부를 향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CNN과 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30%를 넘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장 폐쇄가 단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고 곧바로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으로 물량을 전환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거래를 회복하려 해도 최소 1에서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이에 미국은 군수 생산력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그 틈을 다른 경쟁국 특히 한국 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더 큰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원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도입했지만 이번 사태 이후 한국산 무기로 전환하는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중동의 UAE, 사우디 역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즉, 미국의 공장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의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글로벌 방산 허브 전략이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미국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장 폐쇄 도미노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공백을 한국이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주변을 맴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 안보 구도에서 한국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와 대량 해고 소식이 줄줄이 전해지자 텍사스, 오하이오, 애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방산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3,000명이 주의사당 앞에 모여 트럼프의 관세가 우리의 일자리를 죽였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복을 길바닥에 던져버리며 우린 동맹국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다. 정치 게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외쳤죠. 이 장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업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공화당 행정부를 향해 반기를 든 겁니다. CNN이 인터뷰한 한 노동자는 우린 중국산 부품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부품이 최고다. 그런데 백악관이 그걸 막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주장이 이념이나 정당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자신의 생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관세 철회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워싱턴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고 그 요구사항에는 한국과의 방산 공급망 복원, 관세 전면 철회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지킨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장 노동자들은 관세가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세로 막힌 부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공급 속도와 가격 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생산 차질은 계속되고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건 미국 노동자들이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보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미국에서 점점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미국 방산 시장의 조용한 협력자였다면 이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한국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변화는 장기적으로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한국과의 협력 복원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치인들에게는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움직이는 핵심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시작된 무역 분쟁이 이제는 워싱턴 정치의 심장부를 흔드는 사회적 폭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이 드디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보호 프레임을 그대로 인용하던 CNN, 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매체들이 이제는 관세 정책의 폐해를 전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CNN은 오하이오와 텍사스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우린 한국 부품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 헤드라인으로 걸렸고, NBC는 관세가 지킨 건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도의 톤이 바뀐 게 아니라 미국 내 여론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위원회는 관세 조치를 정치적 모험이자 경제적 자해라고 규정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 공군의 차세대 전자전 장비 부품 중 37%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관세 조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판단이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부 보수 성향 매체들까지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폭스뉴스조차 패널 토론에서 이건 중국을 견제하자는 취지와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선거용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동맹국을 공격하는 순간 그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길이라고 말했죠.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 취재 프로그램들이 노동자 가족들의 생활고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관세 시행 후 방산 공장에 다니던 부모가 해고되고 자녀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CBS는 이를 관세의 그늘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부서진 기계 설비와 멈춰선 생산 라인, 그리고 집 앞에서 인터뷰하는 노동자의 눈물까지 담아내며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 흐름은 미국 내부 정치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방향이 변하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하는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방산업 노동자 계층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여론전의 중심에 서게 되면 대간과는 방어 논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지금의 언론 보도 양상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미국 내부에서 어떻게 파문을 일으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라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이제는 언론 여론 정치의 삼각파도 속에서 백악관을 압박하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언론의 집중 포화를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연이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방산 일자리가 수십만 개 사라진 책임을 인정하느냐? 왜 한국과의 협력을 끊는 대신 일본이나 중국에서 대체하려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공격적 화법으로 이건 일시적 조정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사실보다 이미지에 집착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막을 붙이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심야 토크쇼들이 이 사안을 소재로 삼으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유명 진행자들은 백악관이 관세를 발표한 직후 미국 내 무기 생산이 멈춰선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이건 마치 스스로 발목을 묶고 마라톤에 나선 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런 풍자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 속에 관세 정책 실패라는 등식을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 타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의원들조차 백악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 회복이 시급하다거나 대통령이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부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셈이고 이는 선거 전략에 치명적입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이를 증명합니다. 갤럽이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2%피 하락했고 관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0%를 넘어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수치 하락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층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동자 시위, 언론 보도, 그리고 현장의 체감 피해가 정치 성향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은 우리를 이용해왔다. 이제 미국이 이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기술 가격 신뢰의 3박자를 갖춘 독자적 방산 강국으로 미국이 이익을 빼앗겼다고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 그리고 자국 산업계의 압박 속에서 방어만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강한 지도자 이미지는 사라지고 대신 동맹을 잃고 산업을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하드파워로 압박을 가한 뒤 한국은 바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방위사업청, 주요 방산기업들이 긴급히 모여 기존의 유럽 중동 아시아 계약 일정을 앞당기고 대규모 협력 행사와 전시회를 전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불과 2주 만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실물 전시회를 열었고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K2 전차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LI지넥스원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차세대 방공미사일 촌공이를 직접 시연하며 현지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직후라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국제 언론이 모두 미국-한국 갈등을 주목하던 순간에 한국이 동맹국이나 미국의 주요 우방국과 대규모 계약을 발표하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까? 미국이 아니라도 한국은 충분히 생존하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전시회와 계약 발표는 미국 내 여론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방산기업들이 놓친 기회를 한국이 차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기술 공유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첨단 무기 기술을 거의 이전하지 않지만 한국은 계약 규모에 따라 핵심 기술 일부를 이전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줍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제공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일정 비율을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국가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 절대 제공하지 않는 협력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이나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은 기술 신뢰도와 품질 문제가 심각해서 함께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산업 구조가 폐쇄적이라 외국과의 기술 공동 생산에 매우 소극적이죠. 결국 한국만이 가격 품질 기술 이전의 3박자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가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미국이 이런 흐름을 예상했을까요? 관세로 압박하면 한국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런 국제적 반격 시나리오까지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완전히 오판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중견 무기 수출국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 8위권 방산 수출국이고 그 성장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번 소프트 파워 반격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공급자를 넘어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플레이어라는 걸 입증하는 계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략은 단순한 수출 계약 확대를 넘어 외교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는 미국과 관계가 긴장될 때마다 대체 공급원을 찾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과 장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 동맹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장면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감정적인 언사를 쓰지 않고 철저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미국이 강압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죠. 결국 이번 소프트 파워 반격은 한국의 기술력, 시장 신뢰, 외교적 유연성을 모두 활용해 미국의 관세 공격을 역으로 이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만든 공백을 한국이 완전히 차지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사태를 두고 극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관세 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러스트벨트와 남부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지역들은 방산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한국 부품 공급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오하이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한 명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우리 지역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해야지 동맹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은 워싱턴 정치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같은 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건 선거판이 흔들릴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워싱턴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관세 유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미국의 기술 독립입니다. 한국산 부품을 쓰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자립 능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 부품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최소 5년, 많게는 10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전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건 군사작전 능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5에서 10년의 공백을 감수한다면 과연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믿고 살까요?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품 공급이 지연돼 인도 시기가 몇 년씩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UAE와 사우디는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의회 내 온건파 의원들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 방산 시장의 국제 신뢰가 붕괴된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협력 복원을 위한 비공식 채널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번 사태가 민주당 내부에도 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보호를 중시해왔지만 이번에는 동맹국과의 협력 단절이 가져오는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복원하는 게 미국 제조업을 지키는 길이라는 역발상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 소속 상원의 한 군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잃을 수 없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다. 이 발언은 미국의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지금의 의회 상황은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단일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 정치적 갈등, 외교적 후퇴가 의회 안에서 생생하게 토론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이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정책 논쟁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전략 방향을 놓고 벌어지는 본질적인 권력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그 후속 충격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대형 방산주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이들 기업의 주가는 하루 만에 7에서 10% 하락했고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공급망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산 핵심 부품이 끊기면 생산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연기금과 대형 펀드들이 미국 방산주에서 자금을 빼내 한국, 유럽, 이스라엘 방산 기업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주 동안 코스피에 상장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진엑스원 주가는 20% 이상 상승했고 유럽의 엔비디에이나
독일 라인메탈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대신 한국과 유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건 미국의 방산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무기조차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정밀 전자 모듈, 탄도 제어 장치, 차세대 센서 분야에서 미국이 대체하기 힘든 기술을 갖고 있죠. 투자자들은 이 공급망이 막히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 없이도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자금이 이동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환율과 원자재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방산 수출 기업들의 해외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만 관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 때문에 방산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우위라는 메시지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흥미롭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병행하는 전략을 높게 평가했죠.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성과 리스크 분산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관세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공급망 불안, 해외 시장 점유율 상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미국 방산 대기업들은 단기 실적뿐 아니라 장기 신뢰도까지 무너집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빈자리 효과 덕분에 신규 계약과 투자 유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연기금이 한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 방산 첨단 제조업 분야 공동 투자 펀드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경제, 금융, 외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시 충격은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국제 자본의 신뢰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살표는 명확하게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공급망이 흔들리자 가장 먼저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건 바로 미국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나토, NATO, 회원국들, 중동의 전통적 미국 우방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파트너들까지 줄줄이 워싱턴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막히면 납품 일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문한 미국산 무기 중 상당수는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동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발언이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불만이 크고 동시에 미국의 대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죠. 중동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는 미국산 첨단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를 다량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장비의 부품 공급망 상당수가 한국과 연결돼 있습니다. UAE 군 관계자는 비공식 회담에서 우린 한국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 미국이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조달 전략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이 큽니다. 일본 자위대가 일부 도입한 미국산 무기에도 한국산 부품이 사용되는데 공급망이 막히면 일본도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공개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동맹 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런 동맹국들의 불안과 반발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국내 정치 득실만 계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선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장기적인 동맹 관리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이 동맹국 신뢰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반면 한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즉시 동맹국들과의 직접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거래하는 새로운 조달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무기 공급망의 허브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대안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 일부 회원국은 미국산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호주도 한국과의 해군 함정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맹국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한국은 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 정치적 신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 불안은 한국의 기회로 직결됩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국 신뢰를 깎아내릴 때 한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국제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에서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총동원해 유럽, 중동,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무기 수출 공동 생산 계약을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규모가 총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특히 폴란드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미국이 독점하던 동유럽 무기 공급 시장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미국을 대체하는 공급자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정면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정치 조건 없이 기술과 생산 능력을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신뢰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못하는 계약을 한국이 성사시키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UAE와의 촌공2 방공미사일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아부다비 인근의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며 현지 방산 기술력을 키워주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모델은 미국식 판매 후 사후 관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 이전을 꺼리고 독점적인 계약 구조를 고수하지만 한국은 파트너국의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관계를 장기화합니다. 이 차이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신뢰 차이를 만듭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 무기를 쓰면서도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유지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계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가운데서도 일정 지연 없이 이행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빠른 외교 방산 성과가 가능한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외교 감각이 더 큰 역할을 했을까요? 둘 다입니다. 기술력이 기본 토대라면 외교 감각은 그 기술을 팔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K9, K2,
FA-50 같은 대표 무기들을 통해 성능 신뢰를 쌓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외교에 결합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고 중국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일본은 시장 개방이 더디기 때문에 국제 파트너십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는 한국 내부 경제에도 직결됩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국내 방산 제조업, 부품 산업, 심지어 지역 경제까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과 대전의 방산 부품 공장은 유럽 중동 계약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선교대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고용이 늘고 숙련 기술자의 재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 외교 지형에도 변화를 줍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국이 나토 외곽 파트너에서 사실상 핵심 조달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동맹 내 주도권 일부를 한국에 내주는 결과지만 한국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국 이번 외교 방산 홍보 전략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에서 국제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압박을 가한 것이 오히려 한국을 전례 없는 외교 군사적 주도권의 자리에 올려놓는 역설적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쌓여온 경제적 타격과 정치적 압박이 결국 백악관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촉발된 방산 공급망 붕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주가 폭락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러스트벨트와 남부주에서 터져나온 노동자 시위는 연일 주요 방송사 뉴스에 등장했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선거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마침내 한국과의 비공식 협상 채널을 가동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와 무역대표부, USTR, 고위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해 관세 철회 혹은 완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 측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미국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 장기 계약 보장, 그리고 기술 협력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을 패키지로 요구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과거라면 미국이 손을 내밀면 한국이 곧바로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대체 수출망을 완성했고 미국 시장이 아니어도 방산 수출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처한 압박은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토 일부 회원국과 중동 우방국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산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미국 무기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직접 위협하는 경고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관세를 철회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 체면을 살릴 방법을 찾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를 동시에 시도할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참모들에게 관세 정책의 명분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거래를 복원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 예외라는 조항을 이용해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이런 절반짜리 제안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관세 철회 이상의 구조적 보장이군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국이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거래를 끊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미 방산 협력 구조를 한국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핵심 부품 생산지를 한국으로 집중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생산 라인을 통해 제품을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협력을 중단하더라도 생산 시설과 기술력은 한국에 남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방산 동맹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중심이고 한국이 주변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핵심 허브가 되고 미국이 파트너 역할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이번 사태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미국은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장 다변화와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켜줬습니다. 지금 한국은 협상장에서 잃을 게 없는 쪽이고 미국은 빨리 타결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는 쪽입니다. 이런 힘의 균형 변화는 앞으로 양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관세 부과라는 결정이 결국 미국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안겨줬는지가 이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산 부문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47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7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생산 지연과 계약 파기, 그리고 해외 시장 점유율 하락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일부가 미국 대신 한국과의 계약을 선택한 것은 향후 수년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손실이 단기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산산업은 단일 계약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계약을 놓치면 그 고객은 수년간 다른 공급자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M1 에이브럼스 추가 도입 물량이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장기 고객을 한국에 빼앗긴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단기적인 압박을 가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유럽,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계기를 줬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시장을 열어준 꼴이죠. 그렇죠. 특히 중동에서의 변화가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UAE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국제 신뢰도에 직격탄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대가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적 위상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공급망 불안정을 이유로 한국과의 독자 계약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안보 리더라는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겠지만 미국만 바라보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미국 내부의 정치적 대가도 큽니다. 노동자 시위, 주가 폭락, 동맹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무능한 대외경제 정책의 사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프레임이 굳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 잃은 것과 한국이 얻은 것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미국은 시장, 신뢰, 정치적 영향력을 잃었고 한국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기술, 외교, 경제 세 가지 모두에서 이득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 과정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급망을 한국이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은 미국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영향을 미칠 구조적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번 관세 결정으로 동맹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환상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가 바로 미국이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21세기에는 경제적 압박만으로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 나라가 한국처럼 기술력, 산업 경쟁력, 그리고 외교적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동맹국을 길들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방산 외교 경제 전방위에서 더 강해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역설의 승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단기적 압박을 시도했지만 그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시장 다변화와 외교적 주도권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루마니아와의 대규모 계약, UAE와의 장기 기술 협력,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홀, 오브디즈 모두 미국이 시장을 비운 자리를 한국이 채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정치의 특성상 단기 선거 전략이 장기 외교 경제 전략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내 정치가 불리해지면 비슷한 압박 정책을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압박이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다변화한 덕분에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결정에 휘둘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동맹국들이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산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식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렇죠.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자국 중심의 폐쇄적인 모델을 고수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지만 한국은 파트너국의 자립을 돕는 협력 방식을 취합니다. 이런 차별성이야말로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방산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쥘까요? 미국이 여전히 1위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새로운 리더가 될까요? 저는 충분히 한국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네트워크인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결정 하나로 신뢰를 잃었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계약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역량과 전략을 세계에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압박이 기회로 바뀌고 위기가 성장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향합니다. 한국을 얕보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21세기의 국제 질서는 무력만이 아니라 기술, 신뢰,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그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도 더 이상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 압박으로만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한국이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